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머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16년 8월 7일 공개 넷플릭스 오리지널 헐리우드 영화 라스트 하우스입니다. 상영 시간은 1시간 52분이고 등급은 15세입니다. 장르는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물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영화를 다 보고 나서 평이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뭔가 평이 좀 안 좋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평을 확인해 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로튼 토마토에서는 토마토와 팝콘이 전부 박살이 나 있네요. IMDb 평점도 5점 중반대 정도. 영화를 보고 나서 직감적으로 느낌이 왔어요. 이거는 평이 안 좋겠다라고. 계속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반대로 이 영화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너무 제 취향이었습니다. 대체로 반응이 안 좋겠지만 저 같은 사람만 좋아할 것 같은 영화다. 딱 그런 느낌이 오더라고요. 일단 별점부터 매기겠습니다. 영화 자체의 재미로는 별 4개. 그런데 거기에 가산점 요인이 있습니다. 별 반 개 가산점 주고 그래서 별 4개 반. 이 가산점은 신선함 가산점이에요. 재미와 완성도를 떠나서 일단 되게 신선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가산점까지 줬고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생존물이라고 하면 이제는 솔직히 이 장르에서 신선함을 느끼기가 쉽지 않습니다. 별의별 지구 멸망 상황, 별의별 상황 전개들이 다 나왔어요. 이제는 진짜 신선한 아이디어를 보기가 힘든데 이 작품은 아포칼립스 상황의 아이디어가 굉장히 신선했다. 엄청 놀라운 아이디어까지는 아니에요. 뭐 어떻게 이런 상상을 하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정도면 이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정도의 신선함이다.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거기에 더해 내용 전개도 신선하다.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 작품들은 대부분 중간에 되게 뻔하고 재미없어지는 구간들이 있거든요. 어김없이 찾아와요. 그런 상황들이. 그런데 이 작품은 그런 상황들을 꽤 신선하고 지루하지 않은 방식으로 돌파를 하더라고요. 전개가 뻔하지 않았다는 거. 그렇다고 최근 화제작이었던 호프처럼 이게 뭔 내용이냐 싶은 그런 밑도 끝도 없는 되는 대로 전개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대중영화 플롯으로 선을 지키면서도 뻔하다는 느낌은 없는 그런 전개. 뻔하지 않고 신선했다. 이 장르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들을 대중영화의 문법을 지키면서도 영리하게 돌파를 해낸 점이 가장 마음에 들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인 가족이 주인공이고요. 아빠, 엄마, 그리고 자녀는 2명, 오빠와 여동생. 아빠와 엄마의 이름은 제이슨과 앤이고 오빠와 여동생의 이름은 그레이엄과 루스입니다. 사실상 이 4명이 등장인물의 전부예요. 물론 다른 등장인물들도 있긴 한데 거의 비중은 없고요. 4인 가족으로 전체 스토리를 이끌어갑니다. 그런데 4명의 캐릭터인데도 배우는 6명입니다. 왜 배우가 6명인가? 배우가 6명이라는 사실이 스포일러성이긴 한데 정확한 이유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어느 날 아침에 가족들이 외출을 하려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창문도 안 열리고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창문을 깨려고 시도를 해봤는데 창문이 깨지긴 하는데 그냥 깨진 상태로 허공에 붙어있고 바닥으로 깨진 유리가 쏟아지지 않는 거죠. 무슨 접착 아스테지 붙인 것처럼 집 전체가 어떤 막으로 덮여버린 상태가 된 겁니다. 창밖이 보이긴 해요. 다른 집들을 보니까 다 똑같은 상황. 모든 인간이 집 안에 갇혀버렸다. 그런데 이 일이 벌어졌을 때 집 밖에 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밖에 누가 와가지고 들여보내주세요. 밖은 위험해요. 막 그러는 거죠. 그러더니 무슨 물보라 같은 게 와서 그 사람은 휩쓸려 가버립니다. 밖에 있던 인간들은 그런 식으로 다 죽은 게 아닌가 추정되는 상황인 거죠. 아무튼 집에 갇혔는데 마치 인간들이 어항 속에 갇힌 물고기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다행히 전기, 수도, 가스는 들어와요. 그리고 미국은 식료품을 한 번에 몇 달치 정도 대량 구매를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주인공의 집안에도 아껴 먹으면 3달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식료품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 버팁니다. 구조가 오거나 뭐가 되었든 상황이 달라질 때까지. 그런데 이웃들은 주인공 집처럼 식료품이 넉넉하지 않았던 건지 참고로 전기, 수도, 가스와 달리 통신은 처음부터 완전 차단되어서 외부와 소통이 안 되고 이웃과 창문을 통해서 화이트보드에 글씨 써서 소통하는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이웃들이 굶어 죽으면서 이제 사실상 주변에 인간이라고는 남아있지 않은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발생한 이후로 굉장히 비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되는데 지금 집이 봉쇄가 된 상황도 뭔가 물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정황으로 보이죠. 영화가 시작할 때 인용 문구가 나오는데 아서 시 클라크가 쓴 글입니다. 우리가 사는 행성을 어스라고 부르는 게 얼마나 부적절한가. 우리 행성의 대부분은 바다이거늘. 어스는 땅이라는 의미잖아요. 하지만 우리 행성의 대부분은 바다로 구성되어 있고 진짜 이 행성의 주인은 누구인지 이 영화의 아이디어는 그 질문에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아무튼 이웃들은 다 굶어 죽고 주인공 가족이 개를 한 마리 키우고 있는데 이 개와 관련된 내용이 초반에 나옵니다.
보통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갈등 내지는 위기 상황은 식량 관련된 상황이잖아요. 최악의 경우 개를 식량으로 삼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하필이면 또 엄마인 앤 역할 배우가 그레타 리예요. 패스트 라이브스 이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한국계 여배우. 한국이 개 식용 국가라는 게 서양에서도 꽤 알려진 사실인 것 같은데, 물론 한국도 이제 금지입니다. 2024년에 법이 제정되었고 3년 유예기간 끝나고 2027년부터 개 식용은 완전히 금지가 됩니다. 물론 그래도 아직 한국에 대한 그런 인식은 남아있긴 하겠죠. 그래서 엄마가 한국계인 가정에서 개 식용하는 모습 나오고 하면 좀 인종차별적인 내용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는데요. 다행히 개는 늙어서 병 때문에 죽는 상황이 나오고요. 정확히는 개가 병에 걸려서 약을 계속 먹어야 하는데 약이 다 떨어져서 결국 죽습니다. 그런데 개의 시체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엄마인 앤이 아니라 아빠인 제이슨이 혹시 모르니까 냉동실에 넣어두자, 이렇게 제안합니다. 아직 전기는 들어오고 있으니까. 제이슨 역 배우는 바그네르 모우라입니다. 나르코스에서 파블로 에스코바르 역으로 유명한 브라질 배우. 한국계와 히스패닉이 결합한 가정인 거예요. 이 영화는 우리가 살아가는 터전의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행성 차원에서 육지의 인간들이 아닌 바다의 어떤 존재가 진짜 이 행성의 주인이었다 라는 아이디어로 시작하는 내용이지만, 이 내용의 서브텍스트를 보면 우리 사회의 인종이라든가 계급 구조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 삶의 터전의 주인이 아닌 사람들, 경제적으로나 계급적으로 주인의 위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거죠. 당장 살고 있는 집도 모기지였는지 월세였는지 매달 뭐가 나가는 것 같고, 그런데 제이슨이 최근에 실직을 당했나봐요. 그래서 여러 독촉장이라든가 그런 우편물이 잔뜩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아포칼립스 상황이 되니까 그런 독촉도 뚝 끊기는 거죠. 아포칼립스 상황에서 오히려 이 집의 진짜 주인이 되어버린 아이러니. 사실 이런 아포칼립스를 일으킨 바다의 어떤 존재들과 주인공 가족들은 그동안 자기들 삶의 터전의 진정한 주인으로 살지 못했다라는 동질성이 있는 거죠.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은 누구인가? 라는 질문이 이 작품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식량도 다 떨어지고 전기, 가스, 수도도 끊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포스트 아포칼립스의 고립 상황을 그리는 작품들은 이렇게 모든 것이 바닥나는 상황이 절정의 클라이맥스 전개잖아요. 그런데 이 영화는 식량이 다 떨어진 시점에 아직 러닝타임이 1시간 넘게 남은 거예요. 석 달치 넉넉한 식량이 있었는데 영화 러닝타임 절반도 안 되어서 벌써 다 떨어져? 그 다음 전개는 어떻게 되는 거지? 그런데 어떤 방법을 통해서 식량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버립니다. 밖에 있던 인간들은 다 죽은 걸로 추정되는데 어떤 존재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간만 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깥 세상은 동식물의 천국이 된 거죠. 그런데 주인공 가족들이 갇힌 집이 어떤 막으로 봉쇄되어 있는데 굴뚝은 막혀있지 않은 거예요. 사람이 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좁아서. 그런데 굴뚝 꼭대기에 줄을 거는데 성공해서 그 줄을 통해 집 밖으로 동물을 사냥하는 덫을 던질 수가 있게 된 겁니다. 마치 낚시를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밖에 있는 야생 동물들을 사냥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집의 바닥을 뜯어서 밑에 흙이 있으니까 거기에 작물까지 키우죠. 그리고 비도 자주 내리니까 물을 받아서 쓰고, 그렇게 식량과 물이 해결되니까 집에 갇힌 채로도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5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배우가 바뀌죠. 그래서 4인 가족인데 배우는 6명인 거예요. 참고로 엔딩 크레딧에 올라가는 배우 명단을 보니까 딸인 루스의 배우가 한 명 더 있더라고요. 성인 루스. 직접 등장은 하지 않고 영화의 시작과 마지막에 나레이션 목소리로만 나옵니다. 그 목소리 연기를 한 배우가 아덴 조. 캐리언의 루미 목소리 연기를 했던 그 배우더라고요. 목소리 연기만 한 아덴조를 포함해서 루스 연기한 배우가 3명이고 그레이엄 연기한 배우는 2명이다. 아무튼 집에 갇힌 채로도 그럭저럭 살아가지만 그래도 제대로 살아간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레이엄은 이건 사는 게 아니고 생존일 뿐이다. 이러면서 우리는 밖으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딸인 루스가 굴뚝 낚시로 잡힌 동물한테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거든요. 세균 감염으로 항생제가 있어야 하는데 집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 구할 수가 없죠. 그런데 집에 변기 바닥을 뜯어버리니까 밑에 하수도가 연결되어 있고 거기를 통해 옆집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수도로 들어가는 바닥구멍이 좁아서 제이슨이 들어갈 수 없으니까 체구가 작은 앤이 들어가서 옆집에서 약을 구해오는데요. 참고로 밖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어떤 위협적인 존재가 밖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들키지 않으려고 커튼을 쳐서 집안을 가리거든요. 그런데 앤이 옆집에 약을 가지고 가 있는 동안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그 위협적인 존재들이 나타나고, 앤이 약을 구하러 간 옆집에는 이미 그 존재들이 들어와 있는 거죠.
뭐 어찌어찌 도망쳐가지고 약을 가지고 돌아와서 딸을 살리지만 이 집에 살아있는 인간들이 있다는 걸 그 존재들이 알게 되어서 이제 곧 쳐들어올 상황인 거죠. 집에 막을 쳐서 봉쇄한 게 그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막을 걷어서 문을 열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회에 집에서 벗어나자. 그렇게 최종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 하면 이 상황이 처음에는 뭔가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무지 설명할 수 없는 현상처럼 보였잖아요. 포스트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나름대로 참신한 상황을 보여주려고 하면 대충 밑도 끝도 없는 상황 던져놓고 제대로 설명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이라든가 뭔가 초월적인 존재가 무슨 짓을 했겠거니. 그래서 이 상황의 논리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주어진 상황으로 표현하는 주제나 상징들을 보여주는 게 메인이 되어서 예를 들어 최후의 소녀라든가 그런 영화처럼 전혀 대중적이지 않은 영화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처음에 이 영화에서 벌어지는 상황이 너무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니까 되게 철학적이고 추상적인 주제나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방향의 영화인가 보다 그런 생각도 했지만 영화 시작할 때 감독 이름이 루이 르테리에라고 나오는 거예요. 이 감독의 대표작은 트랜스포터, 타이탄, 인크레더블 헐크, 분노의 질주, 라이드 오어 다이 철저하게 대중적인 영화들만 만드는 감독이지 철학적이고 난해한 내용의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 아닙니다. 이 영화가 정확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건 아니지만 대충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심해에 어떤 지적인 생명체들이 존재했던 거고 그들이 어떠한 계기로 인해서 물을 통해 인간의 집을 봉쇄하는 능력이 생긴 거죠. 그 존재들의 모습이 새끼 크툴루처럼 생겼던데 그냥 러브크래프트적인 세계관으로 이해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크툴루가 부활을 했다. 그 크툴루의 힘으로 물을 사용해서 인간들을 멸종시킬 힘이 생긴 거다.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크툴루 같은 신화적인 영역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심해의 종족이 뭐 최근에 놀라운 기술을 발명했다든가 인간이 핵폭탄을 발명한 것처럼 뭔가 그런 게임 체인저를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크툴루가 부활했다 라고 보는 게 더 깔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생긴 것부터가 새끼 크툴루니까. 참고로 전 세계에서 두 종류를 가장 잘 먹는 나라가 또 한국이잖아요. 한국계가 포함된 가족이 두 종류처럼 생긴 심해 종족의 인류 멸망 플랜에서 생존했다는 것도 뭔가 의도가 된 캐스팅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서양 백인 사회에서 비주류에 해당하는 민족이 가진 특수성이 오히려 새로운 시대에서 생존할 수 있는 적응을 이끌어냈다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막상 싸우는 것 자체는 한국인이 두 종류를 잘 먹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개이긴 하지만 아무튼 집 안에 함정을 파고 기다려서 치열한 전투 끝에 새끼 쿠툴루 한 마리를 포획하는 데 성공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집 밖으로 나가도 위험한 건 마찬가지잖아요. 여기서 결단을 내리죠. 포획한 새끼 쿠툴루를 풀어줍니다. 이렇게 호의를 베푸니까 밖에 있던 다른 새끼 쿠툴루 무리들도 주인공 가족을 건드리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 클라이맥스에서 너무 얼렁뚱땅인 해법을 찾은 느낌이기도 하지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심해 종족과 주인공 가족은 그동안 자기들 삶의 터전의 진정한 주인이지 못했다는 동질성이 있는 거고 적어도 주인공 가족만은 이 심해 종족과 공존할 수 있다는 떡밥이 영화 내내 제시되었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아무튼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가족들은 옆집의 보트를 가져와서 새로운 세계로 항해를 떠나게 되고 무전기로 다른 생존자를 찾는데 누군가가 응답하는 목소리가 들리며 영화가 끝납니다. 속편이 나올 수도 있는 결말인데 평이 안 좋아서 속편은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미스트 플러스 나는 전설이다 그런 느낌의 작품이고 나는 전설이다는 영화보다는 소설 원작 특히 후반부가 좀 닮았고요. 그래도 꽤 논리적인 전개로 해피엔딩에 도달했다는 점은 꽤 차별화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디어와 내용 전개가 꽤 신선한 작품이었다. 저는 정말 취향 저격인 작품이었습니다. 하지만 평점이나 인터넷에 올라오는 후기를 보면 저처럼 이 영화를 엄청 재미있게 본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저같이 특히 이런 장르성에 대한 취향이 딱 맞아떨어져야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요. 저는 재밌게 봤지만 추천하기는 좀 애매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영화 라스트하우스의 리뷰를 해보았고요.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